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집 팔아야 하나. 어제 라이브 이슈였는데요. 어제 좀 죄송하게도 사고가 좀 방송사고가 있어 끊어졌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해서 올릴까 합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이슈들 4가지 중에서 안정화 이슈죠. 두 개 나눠서 올릴까 합니다. 나눌 거예요. 좀 길어서. 먼저 이제 제가 어제 얘기한 이슈가 저거죠. 규제 정책, 세금과 대출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고, 이번에 선거 결과 등 기타 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성이 좀 변화될 건지. 두 번째는 대규모 공급 정책, 2사 대책과 새로운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님의 민간 주도, 그런 속도전이 있는 이런 민간 정비 사업의 공급이 무엇을 만들어낼 건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안정화가 이루어질 건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이니까 미국 장기 국채, 미국이 돈을 꿀 때 장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었죠. 그런 압박에 의한 시장 금리 상승, 이게 당연히 모든 시장에 압박을 가해서 자산 시장에 어떤 출렁이는 위기, 폭락, 별 얘기 다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이번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갔죠. 얼마 전에. 왜? 그리고 그 스토리는 과거에 우리가 2006년까지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얘기까지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 금리 상승의 방향성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저거였죠. 양극화 심화, 힘든 분 많죠. 살 사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플레이어 역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규제 정책과 대규모 공급,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금리 상승과 양극화 심화 나눌 거고요. 오늘은 먼저 두 개 먼저 해야죠. 규제와 공급 쪽으로 얘기해야 될 거고, 스타트는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미친 짓이다 말하는 분이 많죠. 주택 사면 과연 미친 짓일까요? 하나씩 보죠. 우선 집값 폭락 언제 하나? 저거는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기사 제목도 아니고 구글 검색 한 달 새 24배 급증했대요. 당연히 이제 따질 시기입니다. 이걸 무작정 그런 소리를 무시할 시기도 아니고, 걱정도 해야 되고, 걱정되면 빨리 팔아야죠. 저게 정말 현실화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따져볼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기사 내용, 그런데 한국만의 기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많죠. 주택시장 언제 폭락할까라는 검색 건수가 전달보다 어디서 했다? CNBC에서,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얘기 같아요. 미국 얘기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되는 얘기가 있죠. 우리도 연정에서 미국 얘기를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올 얘기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 한국은 주택 공급 어떤가요? 우리도 부족하다고 정부가 인정했죠. 과거에는 안 했죠. 작년 초까지 김현미 장관님 때 주택 부족하다는 소리 안 했어요. 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두 가지죠. 여기도 미국은 더 플러스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틀려요. 대출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LTV인지 DSR인지 적용 한도 정말 높죠.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2006년 얘기가 나와요. 가장 큰 연간 상수율이었다. 이러다가 이제 2008년에 터졌죠. 2008년에 빵 두드러 맞죠. 그런데 그 당시 빵 두드러 맞는 건 우리가 도덕적 해이, 어떤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쪽에서 이제 장난을 친 건데, 그분들도 이유가 있죠. 사실은 뒤에 다음 시간에 할 금리 부분은 그 연관된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금리의 장기적 방향성, 정말 이게 쭉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요렇게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 올 건지, 좀 금리가 많이 쉽게 못 올라갈 건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에 중요한 건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뭐죠? 우리도 어쨌든 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금리가 낮죠. 저 상황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언제 폭락하냐고. 왜냐하면 밑에 보신 대로 잠깐만요. 이게 좀 보시면 좀 얘기 나와요. 집값 매수 감당할 수를 넘어선 데다가, 중요한 말이죠. 가격이 넘어섰대요. 분명히 넘어섰다 이거죠. 감당할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또 서서히 오르고, 여기도 얘기 나오죠. 전국적으로 3%에 그칠 것, 올라가는 게. 여전히 떨어지는 소리는 없네요. 어찌든 간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따지기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만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절반의 반은 분명히 금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동산 특성, 부동산의 고정성, 위치 고정성,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지역적 특성. 무슨지 아시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균하면 안 된다. 부동산의 그놈의 제일 중요해야 될 게 평균적 데이터에 의한 평균적 분석. 이거 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죠. 여기서 그 얘기 나와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저게 이제 어떻게 작동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연관해서 약간 차이, 대출 한도 이런 차이. 우리는 규제를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 비교해서 좀 얘기해 볼 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검색이 확 늘었으니까, 미국이 다운되면 한국도 다운되나요? 보시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집값 안정 올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현 상황이. 한국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안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한국만 안정 가능한가? 저것도 한번 쓱 껴넣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미국하고 지금 전 유럽 안 떨어지고 있죠. 심하죠. 돈은 더 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만의 안정이 가능하냐?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좀 넘어가죠. 자, 원래 이제 제가 그래서 이슈를 왜 그 네 가지로 잡았는지 근거들 이제 따지는 건데요. 이제 기사 살짝 보시면 당연히 선거 이기셨고, 오세훈 시장님이 규제 풀게 했는데 선거 이후에 제국단지 규제로 묶는다. 다시 또 약간 다른 스탠스의 말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안정 올 건가? 왜 아직 확 올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죠. 기사들이 선거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짧죠. 한 1년? 1년 5개월? 그 다음에 대선까지 있는데 당연히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거냐. 어떤 이제 공급 정책은 아니겠으나 다른 규제 부분에서 말하겠죠. 그런 개연성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따져봐야죠. 특히 이제 공급 부분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공주도 32만 호, 오 시장님 36만 호, 스피드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32 더하기 36이라는 소리죠. 32만 호, 36만 호. 대규모 공급이죠. 대규모 공급. 공급에 장사 없다. 그러니 다 무조건 안정화 온다. 근데 이게 이 공급의 특성이 뭐죠? 도심. 어떤 도심? 서울 도심.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기존에 그 도심을 구도심을 싸그리 부시고 이제 가겠다는 거죠. 거기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올 것인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기사를 좀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정부도 이제 얼마나 공급이 중요하면 공급의 이제 중요성이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올렸죠. 3기 신도시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죽는다고 했는데 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취소된다고 받아요. 근데 이 말 취소 못하죠. 그래서 공급 정책은 주구장창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집값 무조건 안정이 돼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고. 자, 다른 얘기 저는 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 보시죠.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공급의 중요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나가면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기사가 이제 아까 금리 부분이 이런 게 있었죠. 금리 보여주세요. 특히 금리. 특히나 보시면 미국 장기 상승. 지난달까지 난리였죠. 말 많죠. 근데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적 이슈가 과연 진짜 그럴 거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무언가가 저걸 바라지 않는 세력이 나타나서 저걸 막을 거냐. 우리 말고요. 더 필요한 세력이 있어요. 아주 큰 세력 한 두 군데가. 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나온 거죠. 제가 이 네 가지가. 저걸 꼭 따져봐야 된다. 안정이. 특히 양과 심화는 요즘 이런 거죠. 마지막 거는. 보시면 회생보험은 한 달 1,000명 파산합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황당한 건 정말 짜증나는 건 셀러리맨 파산. 보시죠. 처음으로 사업 파산 앞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살 사람 없는데. 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근데 그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항상 문제죠. 그 이유를 설명할까 합니다. 자, 규제. 사실 너무 길었네요. 어제 라이브 할 걸 풀어서 하려니까 더 그러네. 자, 보시죠.
우선은 이제 기조죠. 기조. 이번에 바뀌었죠. 개각이 되었는데 기조 상황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도 살아나오셨죠. 그래서 기조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규제, 뭐 공급은 모르겠는데 규제 쪽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이제 유예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거 잠깐 끊어서 얘기하면 왜 이거 해야 되죠? 사실은 뒤에 정부 자료 보지만 정부가 사실은 많은 얘기할 때 지난 이제 변 장관 이전에 이제 뭐 김일주 장관님 때도 이 국토부 자료나 원문에 보면 집값 상승의 이유를 이제 일부 투기와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잘못 아니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제 얘기하시는데 즉 그거에 의해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일부 이제 투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에서 가격이 올라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이 오르고 실제 뭐 증여 가격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있는데 올랐다 해서 1주택인 사람들한테 종부세, 양도세 뭐 다 규제 때려버리면 분명히 정부도 야 우리가 충분히 공급했는데 불구하고 저놈의 저금리 기조, 유동성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야. 그러면 가만히 갖고만 있던 사람은 내 잘못 아니잖아요. 뭐 사고 팔고 한 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런데 세금 왕창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좀 손볼 이유가 됩니다. 정부도 그쪽으로 어떤 변명을 댔는데 저분은 변명 안 되나요? 자, 똘똘한 한 채 얘기 제 얘기 많이 하는데 종부세 부업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를 올려가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시장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증여, 이 부분이죠. 증여, 배우자 증여. 6년이면 종부세 뽑는다. 즉 시장에 매물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죠. 매물이 쓱 없어지는. 종부세를 올려서 봤더니 시장에 안 내놓는다 이거죠. 증여로 간다. 이런 방식이 가는 거죠. 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보면 그래서 다음 기사도 그런 거예요. 양도 차익 10억 원, 양도세 8억 2,500만 원 내라.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오르는데 왜 팔아요? 집값 상승 여력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하겠다. 증여 러쉬란 표현을 하죠. 증여 러쉬. 시장에 우리가 규제 정책이 엉뚱한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물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이죠. 지방 아파트 10채, 쇼핑 다주택자 증여 폭증. 증여 폭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증여 폭증.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다른 거죠. 규제를 봤을 때 왜곡이 일어났고 아까 대선도 질라. 부동 정책 방향 전환, 시장 활기찼나 이런 이제 예측 4월 19일 기사인데요.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선거 변수도 상당히 큽니다. 진짜 선거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전문가들 얘기 나오죠. 시장 친화적. 계속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장 친화적. 시장 친화적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이 표현이. 이걸 유념해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이제 규제 정책은 보면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한계성이 보이고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한계성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강화의 그림자가 엉뚱하고 작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성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란 게 이제 금융시장에 한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어떤 이제 컨트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다 이거죠. 금융과 세금 규제를 추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시장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규제로 한계를 보이는 거죠. 왜? 정부도 말했죠. 저금리 기조. 수포 유동성.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못 올리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따질 금리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따져봐야 되죠. 자, 시장은 금리 등은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국내 시장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국내 시장만 규제를 계속 강화했을 때 부작용이 심화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큰 테두리에 우리가 이제 규제란 게 위에 속함이 있으면 우리보다 위쪽 규제 어떤 상황이 널널한데 우리만 쪼아봐야 의미가 없다. 사실 정부가 발표를 계속 했거든요. 정부 발표 일부만 봐볼까요? 2사 대책만.
이게 이사대책 원문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 줄.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 충분히 하셨대요. 엄청난 역대 최대 수준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 가구수 급증, 이 두 가지 일어났다 이거죠. 저거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부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가구수 급증 얘기를 예측을 못했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게 우리가 해결됐냐를 통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 상황이.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규제가 왜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완화된 것도 있지만 규제가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큰 테두리, 즉 내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내 형 말을 들어서 형이 내 위니까. 근데 부모님이 명령해버리면 형 말이 와야 되죠. 우리 지휘계통에서도. 위에 소희님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위에 소령님이 야 그거 아니야. 더 가서 위에 별이 얘기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더 위쪽 규제, 위쪽 상황이 완만하게 느슨한데 여기만 쪼이고 의미가 없다. 왜? 절반의 발은 금융에 담그고 있고 그 금융이 어디에 속해 있다. 세계시장. 이걸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금융과 세금이 있습니다. 그 위 이게 국내 정책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이런 데 있어요. 이게 뭐다? 세계 금융시장이죠. 여기에 누구누구 있냐고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다 섞여 있습니다. 즉, 이 외부 시장, 이 외부, 이게 외부죠. 이 외부가 여기가 느슨해지면 여기서 아무리 쪼여도 여기 영향을 또 받거든요. 이 외부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한계성이 명확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려보려고 좀 추가해서 그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급 정책을 얘기해보죠. 우리 모두 공급하면 이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공급에 장사 없다. 옛날 우리 술에 장사 없다 이러는데 다 다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공급 정책만은 뭐 저의 뇌피셜, 그러니까 뭐 소설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좀 다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은 공급이 해결된다 해서 물론 공급의 실현 가능성은 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따졌는데 실현된다고 보고 무조건 안 따질게요. 안 따질 건데 이게 됐을 때도 과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화 무조건 다 올 거냐?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급의 얘기는 우리가 확대, 시장 안정화 투 트랙, 오수 시장님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기사까지 떠요. 디지털 타임스인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문정부 일시적 공급 확대 정책 실현된다고 보는 거죠. 실현된 주택 가격 급락, 차기 정권 부담 가중. 그래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이제 차기 정권 부담 들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기사 뜰 정도죠.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왜 안 넣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폭등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대규모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 안 따질게요. 오늘은 이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오늘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무조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평균적 얘기가 아니고 수도권만 갖고 얘기할 겁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의 방식으로 과연 내려갈 거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고요. 저기 떨어지는 게 저는 그 당연한 소리 질문이 너무 많아요. 자, 질문입니다. 변화의 수. 모든 게 변수가 있었죠. 가장 큰 변수는 정부가 말한 그 가구수 급증이 이런 식이죠. 과거의 정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2020년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2020년까지 원래 작년이죠. 보통 예상한 게 수도권이 990만 가구 정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이게 현재 한 70만 가구. 차이가 한 80만 가구.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 가구수 급증이 저런 식의 데이터 얘기했어요. 예측 잘못했다 이건데 그럼 그 예측 잘못한 이 가구수 급증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질 거냐 수도권에서 나아질 거냐 보자 이거죠. 이게 나아질 거냐 이거죠.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모든 정책 데이터는 현 시점에 맞춰줄 확률이 높으니까. 왜? 저건 안 말하고 말할 때 보면 지금 데이터는 현 대체 데이터 기준에서 많이 공급 대책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없나 따져보자 이거죠. 사람은 정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항상 움직이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직업과 뭐 어떤 전쟁 이런 것에서 움직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수도권 들어올 이유가 더 강한 이유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고요. 과거 수도권 집중 이유는 뭐죠? 직업이죠, 직업. 1번 직업을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인프라, 많은 인프라들이 갖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더 들어오고. 자, 이건 좀 다른 질문, 똑같은 질문 같은데 이제 과거고 이제 현재 기업, 제가 인구랑 안 물어봤어요. 현재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에요. 기업.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할 때도 외곽 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의 수도권 집중 이유는 뭡니까? 배우 인구, 그다음에 뭐 이제 산업 인력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 변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경제 산업, 농업이 아니죠. 단순 제조업도 아니고 첨단 산업까지 가고 있죠. 그때 배우 인구를 제공하는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곳, 도시죠. 지금의 수도권이 지금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있죠. 왜? 엄청난 인프라를 깔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의 정책, 공급 정책은 우리가 보면 이사 대책도 그렇고 모두 보면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추가 확충해주죠.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거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즉 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가 커졌죠. 그 도시에 가야 되죠. 그 산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자, 그리고 상황은 뭐냐면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은 아직인 것 같아요. 더 올 확률을 만들고 있다. 왜? 더 좋은 공간. 우리가 신도시 만들기 전에 광교 생각해 볼까요? 광교. 우리가 신도시 만들기 전에 광교라고 아시나요? 광교 안 가보셨죠? 광교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 광교 호수도 엄청 크고 좋은데 이런 광교 같은 곳 이제 아시면 알 텐데 이런 곳이 만들기 전에 산이었죠. 산 밀고 이거 밀고 뭐 위에도 다 밀고 이거 밀고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은 인프라 첨단. 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도시로 인구 이동할 거니까 이 서울에서 나가 했는데 그냥 집만 지어주면 안 나가죠. 야, 여기다가 우리가 자족 신도시 만들어줄게. 자족. 여기다가 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다 만들어줄게. 교통도 깔아줄게. 그러면 서울시 좀 나가겠죠. 근데 여기서만 나가나요? 수도권 더 외곽이 더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사실은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수도권 집중 가속 이유가 더 있는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인구 이전 전에 이제 직업의 집중. 현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업체가 들어갈 상황이고요. 주택 공급 이전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지금 이제 정부가 광명 시행 발표 이런 거 하듯이 막 우리가 이제 교통 인프라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양파 지식정책 산업에서 대도시 가치. 이제 저런 것들 다 확충하는 대도심의 가치, 역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산업이 더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지식경제 산업에서 논두렁 밭두렁 가서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이제 하기 전에 저런 이유는 도심에 있어야 할 인구 말고 산업도 도심 근교에 도심 외곽의 신도시 정책 자체가 더욱더 비도심권, 비수도권 인구를 더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더 많은 가구 급증과 인구수 급증이 수도권에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의 공급 정책 숫자가 정말 충분한 것이냐? 더구나 지금 공급 정책은 철저히 도심 위주인데 이 도심 정비를 통한 공급이 문제가 있죠. 왜? 선멸실과 막대한 돈풀이기죠. 다 부시고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다 내보내고 나가! 이거죠. 자, 대도심 주변 신도시 공급 문제는 뭐죠? 이게 이제 신도시 인프라 확충이 문제죠. 즉 비수도권, 비신도시 지역 서울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외곽에서 서울에서 나간 사람은 비싸서 나간 분 많죠. 비싸니까 밀려나간 확률이 높은 거고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가까운데 서울은 못 가는데 여기 좋네. 광명시도 좋아지겠죠. 그럼 광명시는 외곽에서 끌어 들어오겠죠.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현 수도권의 인프라 확충 및 주택 공급은 또 다른 인구 유입 요건이에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왜 보냐고요? 가구수 급증. 최대 아까 그 이사대책 나온 거죠. 최대 수축 주택 공급, 초저금리, 가구수 급증. 이 문제가
제가 금방 말한 문장 봐서 해결됐냐 이거죠. 공급 정책이 막대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이 그거잖아요. 최대 수준 주택 공급 2사 대책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유례형 초저금리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저게 쉽지 않죠. 가구수 급증은 더없더 지금 제가 말한 이 공급 정책이 쉽지 않다는 건 이 부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얘도 연결하겠지만 우선 이것만 봐도 쉬운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저금리는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장기화 가능성 이거는 이제 뒤에 풀게요. 가구수 급증은 수도권 집중이 가속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배우 인구나 직업 때문에 그런 거고 인프라 특히 기반 시설 특히 신도시 정책은 이번에 보면 잘 보세요. 작업정 정말로 외부 인구를 더 빨아들이 생겼다니까요. 자 이게 충분할까? 역대급 최대 공급 앞으로 더 할 건데 충분하냐 이거죠. 쉽지 않다. 계속 쉽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1부죠.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이제 금리 상승과 양구와 심화 저 얘기할 건데 자 1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정책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왜곡 현상을 만들어냈죠. 증여부부터 매물 감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선거 졌죠. 졌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말한 그런 변명들 중에서 저도 어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금리 기조. 이거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 그 변명은 정부만 쓸 게 아니고 일반인도 써야죠. 그래서 정부 쓰니 뭐니 무작정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까지 1주택자까지 공격당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분은 우리가 공급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이 부동산 특성은 평균으로 데이터에 하는 게 아니에요. 현 수도권의 상황, 지역적 특성 모든 걸 봤을 때 오히려 가속화, 특히 신도시 위주, 도심 위주의 공급, 이 방침, 그 내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저기가 살아라. 어디에? 저 도시에. 이걸 집중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숫자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그 전 변명이 뭐였다? 가구수 급증. 이 이유는 여전히 살아있다. 추가로 뭐 금리 상승은 나중 얘기고. 자, 1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